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팩트 진검 승부 추르맨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의영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한 가지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이게 별로 크게 언론에게 알려진 게 없어요. 목소리 좀 듣고 싶었는데 많이 못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공개된 발언도 굉장히 적어서요. 예. 공개된 발언 잠깐 짚어드리면요. 예. 10일 청와대에 방문한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하면서요. 네.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거나 문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의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서는 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말수가 2박 3일 동안 굉장히 적었고요. 네.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걸 만찬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네, 만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했는데요. 예.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주재를 했는데요. 예. 건배사를 제했어요. 예. 그때 이제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예.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줍어했다고 합니다. 예.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특사로 오게 되리라 생각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만 평양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고 같은 것도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볼 때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늘 네. 건강하시라. 문 대통령과 꼭 평양을 찾아오시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예. 4867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 질문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힘들 수 있어서 그런지 이 김정은 위원장은 웬만하면 타국 사람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북한 제재에 대해서 정말 북한이 위태롭고 또 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스처가 먹히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거나 혹은 이용하기 쉬우면서도 그들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셨는데 김여정 스스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방남이다. 방금 하의영 기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북한이 다급했습니까? 아니면 뭐 다급한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핵 특별 보금을 쥐어 틀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당당하게 나서는 거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다급했다기보다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남측에 이제 보내는 것은 응원단이나 선수를 보내는 건 확정이 됐는데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속 토의 중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거기에서 정상회담까지 나오면서 네. 급작스럽게 무게감 있는 인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급했다기보다도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대화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한동안 이제 정쟁 국면으로 갔다가 예. 대화 국면으로 갔고요. 그런 것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북한이. 예. 현재 이제 남한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걸 얻어내고 결국은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대화를 해서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한을 예. 이용하는 건 맞고요. 네. 다만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남한도 북한을 이용해야죠. 예.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그 개막식 때 예. 한국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김여정 제1부부장하고 예. 상임위원 김영란 상임위원장이 그러니까 일어섰어요. 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네, 이런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적대적인 국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예. 거기에 예를 표한다. 이거는 굉장히 일종의 반역죄로 물론 이분들은 뭐 반역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그동안 북한에서는 금기시되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가 남한 애국가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예전에 2014년에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예. 참석했던 뭐 황병서 총정치국장인 몇몇 군인들이 예. 그런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남한의 최대한
최대한 존중해주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현재 국면은 화해 국면이고 그런 식으로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예.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북한의 지금 대남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분명히 담겨 있고 그 방향대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분 계시지만 북한이 내려와서 특사가 내려오시든 어떤 분이 내려오셔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예측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측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측 못하셨어요? 저는 못했습니까? 하윤 기자는 예측 못하셨습니까? 정상회담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어쨌거나 신년사에서 네.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보겠다. 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천명을 했으니까 예. 상황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년사 나오기 전만 해도 전쟁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런 불안조성 상황에서 예. 이렇게까지 급변할 거리라고 생각은 조금 못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전쟁이 난다 안 난다 3월 위기설 이야기가 온 지금 시중에 그렇죠. 퍼지고 있는 예.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직접 김여정 부부장이 그 아까 말씀하신 노동당 당무위원장 그 마크가 찍힌 로고가 찍힌 내용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다급하다라는 측면도 해석이 돼. 아까 4867 말씀처럼. 예. 두 번째는 시간 벌기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대화를 남한이 문 대통령이 계속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북한이 완벽한 ICBM이나 SLBM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세 번째는 남과 미국 간의 이간질 정치 전략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미 군사훈련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 정부에서 6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면 훈련을 축소합시다. 규모를 축소합시다라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또 어제는 광화문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미군 철수하라는 프랭카드도 들고 나가셨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시간 벌기와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이간질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네. 어떤 의견도 있느냐 하면은요. 일단은 핵과 경제를 함께 추진한다라는 병진 노선을 가지고 있었죠. 네. 내부적으로는 기술적인 시간표는 끝났다. 핵과 관련돼서요. 네. 이제 정치적인 시간표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네. 정치적인 시간표가 남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 핵이나 미사일의 완성도를 떠나서 네. 이제는 정치적으로 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말씀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미사일이나 핵과 관련된 기술적인 발전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이 국제 무대에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그 상징으로 김현정 부부장을 내세웠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급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술수라든가 라고만 해석을 하지 말고요. 네. 우리가 이용할 만큼 이용하자. 그러니까 평화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부분에 대한 듭니다. 이야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온 나라의 언론과 방송들이 네. 현성월의 예술단의 공연과 김여정의 방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내공 있는 분들의 외교적 전략, 대화, 미국은 키신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 지금 벌써 그죠? 어제도 나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일단은 그 문제는 또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 친서 내용.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 직접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친서 내용이 있던가요? 예, 일단 A4 한 장이었고요. 예. 그 3분의 2 A4의 전체 3분의 2 정도 분량인데 예. 과거에 친서가 보면 글씨체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이 그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내용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장이 이제 그 북한의 국장이 금박으로 박혀 있고요. 아래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예.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밝힌 내용으로는 예. 이제 뭐 그 평화를 이제 그 같이 도모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겼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담기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 이 친서 내용을 공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했죠, 그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만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있다라고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다고 느껴지는 게요. 워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겨레 20일 하의영 기자와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와 함께 뉴스 정면승부 팩트 진검승부 출면 진행하는 걸 들으시고요. 제가 토론의 밸런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그랬어요. 정상회담 제안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녀가면서 다시 한번 한국 옆구리를 쿡 찔렀던 내용. 즉 한미 간의 또는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핵 무장의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비핵화. 핵 무기를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어가는 여건 그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준일 팩트체커. 일단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견제죠. 남한과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짐으로 해서 북한이 그게 이제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어떤 책략에 이용을 당해서 북한이 핵무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과실만 따먹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이를테면은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완벽한 비핵화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 반대한다고 장제원 대변인이나 했는데 문제는 완벽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든 남북 실무자 회담을 하든 하면서 만나야지 비핵화가 가능한 거지.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비핵화부터 한 다음에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그거를 뭐 찬성하든 반대를 하시든 뭐 청취자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뭐 대화를 해봐야 뭐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있는지 또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미국은 무엇을 북한에게 줄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의영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황 관리 4월 재개될 한미 군사훈련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군사훈련 또한 앞으로는 이제 정상회담의 이슈로 또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그 정상회담을 그냥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자락이 깔려야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1차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에 있었죠. 그때는 1999년 그 전해입니다. 99년 5월에 빌 클린턴 당시의 미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어요. 윌리엄 페리를 보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페리 프로세스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라는 일종의 평화를 전제로 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정상회담도 육자회담이라는 자락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상회담 또한 평화와 관련된 프로세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깔리고 그것은 북미 간 그리고 미국이 어쨌거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미국 결정해야 하는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또 나와줘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 남한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주지 않으면 정상회담 좀 어렵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한미 훈련 같은 경우에도 그 차원에서 진행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다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페리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클린턴 대통령 때 북포고를 하려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뒤늦게 좀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뒤늦게 알려진 바로 내용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인 하드웨어적인 외과 수술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 약도 줘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대화 노력을 다 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는 대화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하면 특히 트럼프 정부 상황에서 그렇죠. 북폭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이미 이 다른 어떤 내용을 다 제외를 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데 한국 측에서 미국 측을 향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나서서 우리가
우리가 내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한번 설득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도 안 된 것을 당신이 해보겠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믿고 한번 맡겨줄까요? 아니면 하도록 하는 척하면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져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이죠. 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트럼프한테는 이런 신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이 문제의 주인공이다. 라는 신호를 주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폭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옵션도 뒤늦게 알려졌지만 있었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 외교적인 노력에서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옵션 중에 이 군사적인 대응은 올려놓지 말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다고 해요. 우리 쪽에서.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180도 바꿔 생각하면 다른 옵션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옵션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 하영 기자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이 페리 프로세스,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미국에 의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문재인 프로세스로 지금 방향이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 계시는 하영 기자께 여쭤봤고요. 김준일 팩트체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김여정 부부장이 아까 배가 좀 불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인의 계정 김여정 부부장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여정 부부장은 리수용 외무상의 조카와 결혼했다라고 이제 2014년도에 알려졌고요.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15년에도 임신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보고 이제 임신설이 나왔고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좀 남한 언론이 굉장히 관심이 지금 지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거라서 좀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임신한 사람을 만약에 실제라면 보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급하게 급박하게 움직였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강릉에 갔을 때 그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속초가 있거든요. 속초에서 고성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옛날에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제주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고성 쪽에 내려와서 즐겼던 동해안 별장 이야기를 포천에도 하나 있죠. 포천에도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내려왔을 때, 남침했을 때.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종합편성 채널에서 북한 응원단 숙소 막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방송 언론 하는 분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간단히 좀 평해 주시죠. TV조선에서 단독이라는 그 표현으로 북한 응원단 숙소에서 남한방송 시청이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사람들이 공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처럼 이걸 찍을 만한 권한이 없고요. 예전에 우병우가 검찰 조사 받을 때 찍은 거는 조선일보가 찍은 건 그거는 굉장히 공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가치가 없고요. 게다가 남한방송을 시청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신원이 공개됐을 경우에 전혀 북한 인권을 맨날 주장하면서 전혀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무책임함이 결국은 이 계기를 파토내겠다라고 하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도 보여요. 그렇죠. 몰래 촬영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인권 공감 능력이랄까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건 저널리즘 이전에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씁쓸했습니다. 저도. 오죽했으면 외국 언론이 기레기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한글로 기레기라고 썼더라고요. 죄송. 정말.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 정부가 평창이라고 하는 이 양날의 칼을 잘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많지만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또 내일도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내일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팩트칭금 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의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호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곽수진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팩트칭금 승부 트루맨에서 김여정의 56시간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내일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2후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도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외교가 필요한지 해법에 대해서 2시간 내내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많은 예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